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인데 양측은 수준의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한 소통 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양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8일 양측의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양자 및 영내, 국제 문제에 대해 양측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과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유럽, 대서양의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몇 주 안에 정상급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모두 이번 회담과 관련해 양국 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that we find ways to work together where our interests align. 中美关系攸关牵动实际。过去几年，两国关系充满波折。 중국 외교부 역시 이날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북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어도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hina has refused to do things on a particular issue of North Korea, for example. China has a very ambiguou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On one hand, is say, you know what, I'm with the United N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pposed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On the other hand,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really make any change at all. 유 소장은 중국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의주 비행장에 들어섰던 대규모 화물 방역 시설이 약 3년 만에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북한 내륙으로 운송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주 비행장을 떠났던 전술 폭격기가 재배치될지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북한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을 가득 채운 창고 건물과 부속 건물 대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군사용 시설이던 이곳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90m 길이의 창고 건물 10개 동과 이보다 작은 길이의 부속 건물 20여 개가 들어서고 바로 앞 활주로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 더미가 파란색과 하얀색 방수포로 뒤덮인 모습이 자주 포착됐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유지됐었는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건물 대부분이 사라진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BOA는 이곳에 놓인 화물의 움직임을 분석해 북한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화물을 격리한 뒤 이를 북한 내륙으로 운송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주 비행장에서 더 이상 화물이 격리되지 않게 되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방역을 거치지 않고 북한 내륙으로 바로 운송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의주 비행장을 다시 공군 비행장으로 활용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창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의주 비행장은 북한의 전술 폭격기가 출격 대기하던 장소였는데 북한이 방역시설을 해체한 만큼 이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철거가 북한의 방역 중단이 아닌 이 일대에 내린 폭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7월 말과 8월 초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일대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의주 비행장의 해체 시점이 바로 이 시기, 즉 북한이 수해 피해를 입은 때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해로 인해 북한의 방역시설이 해체됐다면 이는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They would need to be able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every community through a number of solutions, such as small constructions, strengthening along the canals, building banks, etc. But that, unfortunately, has not been done for decades now. 소바주 전 소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전까지 북한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 기술, 기후변화 적응 준비교육 프로그램 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됐던 북한 잠수함 13척에 대한 정보가 VOA 단독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어떤 이유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27일 각국의 선박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북한 해군 소속 잠수함인 824 영웅함과 김군옥 영웅함 등 총 13척이 새롭게 북한 선적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정보들이 이날 오후 일제히 목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울러 이들 13척에 부여됐던 국제해사기구의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잠수함을 제외한 다른 군함 정보는 그대로 목록에 남아있어 27일 등재된 잠수함 정보만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8일 BOA에 해군 함정을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관계가 아니라면서 북한 관리가 국제해사기구에 해군 함정을 IMO 번호로 등록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를 철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BOA의 관련 보도로 의도치 않은 관심을 받아 놀랐을 것이라며 잠수함 보유 대수가 보통 기밀 사항인 만큼 북한이 국제적 관심을 받자 이를 급히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28일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는 북한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하루 앞두고 데니스 프랜시스 제78차 유엔 총회 의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기고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핵실험은 6건에 불과하며 모두 북한이라는 단일 국가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실험 금지 조약을 통해 작은 핵실험도 신속히 감지하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비밀리에 핵실험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에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소집된다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에 필요한 결정을 모든 국가가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거론됐던 240mm 방사포에 새 유도 기능을 적용한 신형 방사포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수도권과 전략산업단지가 타격권에 들어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막바지 시험 사격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등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사포가 발사되고 타격 지점을 조준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기존 방사포와 달리 꼬리 부위에 조종 날개 형상이 식별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이들 방사포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이 갱신됐다면서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북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이 있을 때마다 거론됐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240mm 방사포는 1980년대 생산돼 낡은 무기체계로 평가돼 왔지만 북한이 300mm 방사포에 탑재한 유도 기능을 동시 다발 능력이 더 큰 240mm 방사포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300mm에서부터 이루어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600mm 초대구경 조종방사포가 등장을 하고요. 그랬던 그 기술이 이제 240mm 정도의 초구경으로까지 내려갔다. 즉 이전에는 전략군에만 배치되어 있던 이런 유도 성능을 가진 방사포가 이제 군단급 부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서 사거리도 일부 늘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첨단 산업이 밀집한 한국 수도권 남부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확도만 향상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도 조종 기술이 가미가 되면 사거리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늘리면 어디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략 산업 기지 같은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과시 외에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차원에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무기 성능을 공개하려 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에 검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방사포탄의 성능 시험인데 이게 이제 수출을 위한 대량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한국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미한 군사훈련의 빈도가 크게 늘면서 북한이 이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정에 따른 무기 개발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규모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자신들의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6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 UPR을 앞두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정부기구 주최의 UPR 사전회의에서 북한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집행 유예 시행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그리고 중국에서 송환된 김철옥 씨 등 탈북민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인권단체 코리아 퓨처도 북한은 나라를 떠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고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2006년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9년 총 3차례 열렸고 오는 11월 7일 4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인력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 시도가 미국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최근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미국 정보기술 회사인 신더가 밝혔습니다. 데클렌 커밍스 신더 엔지니어링 총괄은 28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미국 기업에 몇 시간만이라도 고용되면 민감한 내부 정보와 고객 정보에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민감한 산업의 경우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3년 초부터 수십 명의 북한인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신더에 지원했다며 이들은 경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원격 근무를 고집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은 동영상 인터뷰 등을 실시해 응시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인들을 돕는 미국인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샌더는 최근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북한인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자사의 취업을 시도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해 적대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27일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새로 출범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행정부 강요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과 대화하는 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적대 상황에 있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이날 발언은 개혁주의자인 페제스키안 대통령 정부의 대외 관계에 분명한 레드라인을 정하면서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경고를 새롭게 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란의 지도력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 협상에 대한 진지함이나 새 접근법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핵 관련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추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의미 있는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합의에 서명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으며 이에 이란은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최근 가자 일부 지역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던 이스라엘군이 28일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 등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유니스의 탱크를 진격시키는 등 여러 곳을 공격해 최소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칸 유니스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도시 중심부로 기습적으로 진격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칸 유니스 내에 고립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은 지난해 10월 개전 이래 가장 잦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하마스와 관련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한 공격 원점을 중심으로 대피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등 가자 내 무장 세력들은 이스라엘군의 공세에 맞서 가자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의 대전차 무기와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첫 자체 제작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7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크이우에서 진행된 2024 우크라이나 인디펜던스 포럼에서 현장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6일 승리를 위해선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장거리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의 공습에 자체 제작 무기로 대응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전 종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외교, 경제 부문의 여러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다국적 경찰 부대를 공동으로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8일 서태평양 도서국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 포럼에서 피지,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통가 지도자들과 함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이 계획에서 초기 자금 2억 7천만 달러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4개 지역 경찰 훈련소와 다국적 위기 대응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앨버리지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 부대는 수백만 제곱 킬로미터 면적의 해역에 걸쳐 있는 이들 국가 지역에서 마약 밀매와 불법 어업, 경제 범죄 등에 대처하도록 도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정상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태평양 도서국인 키리바시에 중국이 자국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국이 영내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